저는 이제 미디어 커머스 사업을 운영한 지는 이제 올해 2017년부터 했으니까 7년 차인데, 그 뜻하는 바가 있어서 이번에 작년부터는 그 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과정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과 계속 협업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주 갑자기 그 교수님께서 전화가 와서, 이 교수님은 그 대기업, 유통 쪽 하는 대기업 두 군데를 꾸준히 자문을 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불황기 마케팅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유통이나 대기업의 자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전략 부분이나 또는 큰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이렇게 자문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러면 액션 플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부분은 사실 저희 같이 현업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맞닥뜨리고 있다 보니까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황기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한 45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포인트를 어떻게 잡았다라는 걸 정리를 해드리려고 지금 이 질문을 가져왔는데, 이 뜻은 교수님뿐만 아니라 현업의 대기업, 유통기업 쪽에서도 올해 예상되는 이런 불황,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 같이 마케팅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의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할까? 이런 게 굉장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책을 쓰게 됐고요.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회사 미디어 커머스 기업의 대표로 있으면서 학교에서 경영학 중에서도 이제 브랜드 쪽에 공부를 하고 있고요. 최근 지금 퍼포먼스 데이터로 말한다 퍼포먼스 마케팅과 저 뒤에 밑에 그림 보시면은 MCN 100만 공유 콘텐츠의 비밀을 이제 2016년, 2021년에 각각 책을 썼고요. 중간에 나오는 마케터의 시선은 그 이북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은 MCN 100만 공유 콘텐츠의 비밀의 후속작이 퍼포먼스 마케팅이라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책이 그 2016년에 쓴 거는 2015년, 16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퍼포먼스 마케팅 여기에 챕터 2에 보시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온라인 시장의 변화상에 대해서 쓸 때 요 2015, 16년의 내용이 조금 오버랩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초기 2015년 전후로 온라인 시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했을 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보여드리고요. 저는 이제 기존에는 미디어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했던 거는 아까 그 은별님이시죠? 미디어 커머스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식품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도 저희 PB 브랜드를 만들어서 직접 광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는 책을 쓰고 나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요청을 해서 저희가 쌓아놨던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 군데 기업들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나가서 또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마케팅 쪽으로 전략 컨설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업에서 제가 부딪히다 보니까 생각보다 현업에서 마케팅, 특히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또는 CRM 책에 나옵니다. CRM 마케팅 관련되는 니즈는 매우 높지만 실무적으로 부족하고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좀 깨닫기도 해서 이 책을 그래서 원래 올해 출간할까 하다가 조금 앞당겨서 11월에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배경 설명은 조금 끝내고요. 기본적으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 현업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지만 분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그 크리에이티브한 영역, 어떤 식으로 소비자의 마음속에 우리를 그려볼까, 이런 쪽으로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영역에서 고민을 많이 한다면, 퍼포먼스 마케팅은 숫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광고와 저 광고를 보여줬을 때 소비자가 어떤 광고에 더 많이 클릭을 할까? 또는 어떤 광고를 보고 클릭을 해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전시했던 제품을 구매할까? 이런 숫자에 관한 것들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게 퍼포먼스 마케팅, 데이터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분야가 많고 스타트업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큰 기업에서는 이 업무가 굉장히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떤 분들은 브랜드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반대로 퍼포먼스 마케팅은 숫자와 싸우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오랫동안 데이터 쪽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카피를 넣었을 때 소비자에게 확 와닿을까? 그래서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고민보다는 여러 개를 만들어서 A/B 테스트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마케팅 중에서도 이제 숫자에 집착하는 퍼포먼스 데이터 마케팅 쪽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방식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어떤 유명한 스타트업 대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B2B 유통 쪽 담당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이었는데 저와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이미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 고객에게 납품하면 되니까 따로 마케팅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B2B가 왜 마케팅이 필요할까라고 접근을 하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테크 쪽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리멤버에서 갑자기 떠서 보게 됐는데 이분도 한 4, 5년 전에 만났었는데 테크 쪽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소비자들이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우리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 왜냐면 독보적으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했는데 이분 최근에 리멤버를 보니까 비즈니스 피봇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가 B2B든 B2C든 또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든 상관없이 소비자가 이러한 제품이 존재한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 이 제품이나 브랜드를 소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뛰어나라는 걸 알려야 되고 또는 우리 기술력은 독보적이야라는 게 소비자 머릿속에 들어가야 소비자는 우리를 찾고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이 있겠지만 마케팅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좀 꺼냈으면 좋은 화두가 그렇다면 마케팅은 왜 해야 할까? 앞서 말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단지 몇 가지 일화 정도로만 보여질 수도 있겠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은 이따가 채팅창에 나는 마케팅은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라는 거 간단하게 뭐 한두 줄씩만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아직 다 읽어보신 분들은 전체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읽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원래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이 미디어 커머스와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리고 현업의 주니어 마케팅, 주니어 마케터들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실제 많은 중소기업의 유통 스타트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보니까 이거를 읽을 수 있는 독자층이 굉장히 확장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커머스라는 비즈니스와 퍼포먼스 마케팅을 합치다 보니까 크게 전반부는 미디어 커머스의 현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이 풀어져 있고 그리고 온라인 시장의 변화가 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서 그렇다면 퍼포먼스 마케팅은 무엇이며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써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광고를 집행했을 때 얻었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직접 사용했던 광고 소재도 보여드리고 그 광고 소재가
각각 어떤 목표로 광고를 운영했을 때 데이터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는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 다음 전략을 짜야 할지, 그래서 정말 액션 플랜과 실무에 포커스한 부분이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반부의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시장의 변천사 챕터 2에서 보면은 챕터 2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해요. 통사적으로 접근했다라고 해서 많이 호평을 해주셨던 부분이 사실 챕터 2였는데, 이 부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온라인 광고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선호했던 광고의 형태나 또는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플랫폼은 어디인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매년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적었고요. 특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지금 보이는 두 가지 점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을 기점으로 제가 구분을 했던 이유는 LTE 상용화 때문입니다. 2015년 이전에 저희가 모바일을 사용할 때 만약에 영화를 본다라고 하면 와이파이 존 외에는 상당히 보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LTE 상용화로 인해서 2015년 이후에 좀 특이점이 있다면은 저희가 지하철에서 넷플릭스를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언제 어디에서든 볼 수 있다는 것은 광고 형태가 기존에는 이미지 형태에서 영상으로 바뀐다. 이런 데 굉장히 그 큰 전환점을 줬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전에는 대부분 이미지, 카드뉴스 이런 게 대세였고, 그리고 카드뉴스로 굉장히 잘했던 언론사들이 반짝 떴었습니다. 그런데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보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미지 자리 대신에 긴 호흡의 광고 영상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긴 호흡이라는 건 저희가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영상 길이가 막 3, 4분 이상 되는데 재밌네라고 해서 끝까지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돌고래의 유괴단이나 뭐 어떤 특정한 업체들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미디어 커머스에서 만드는 영상들도 광고 영상 길이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기존 TVCF 하면 15초, 30초인데 저희가 만든 영상은 1분, 2분 이렇게 긴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이게 2015년을 전후로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두 가지, 주도권의 변화, 마케팅 방식의 변화를 보시면 요거는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백그라운드인 거고요. 주도권의 변화라는 거는 저희가 기존의 온라인 시장의 위상은 2015년 이전에는요, 약간 부수적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오프라인에 점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장을 내고, 우리 브랜드 제품을 진열을 하고,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어디 점포로 놀러 오세요. 어떤 매장에 방문하세요.를 유도를 했다면, 온라인 시장은 그 당시에는 오프라인에 판매하는 것에 같이 파는, 그냥 병행하거나 보조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가 되면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 등장하는 거죠. 오프라인에 우리의 매장이 없고 우리의 팝업 스토어도 없는데 온라인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팔립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은 제품이 오히려 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인기 있는 SNS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이 올리브영의 전점에 깔린다든지 또는 인기 있는 식품이 전 편의점에 깔린다든지 이렇게 오프라인에 존재하지 않는, 매장을 갖고 있지 않는 온라인 제품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오프라인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식으로 주도권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의 방식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의 매장을 보유하고 시작을 한다면 우리의 광고 방식은 TVCF든 인쇄물이든 다소 무거운 방식의 광고 마케팅이 진행되겠지만 오프라인에 아예 매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온라인에서만 먼저 판다라고 하면은 마케팅은 조금 더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실제 우리 고객을 조금 더 정교화해서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TV 광고를 할 때는
특정 드라마, 예를 들어 지난주까지 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광고를 태울 때 그 광고를 보는 사람이 전국에 있을 수도 있고 전 세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겟이 우리는 20대, 30대 여성만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 사람만 타겟해서 보여줄 수가 없죠.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하는 그런 마케팅 방식이라는 거는 만약에 20에서 30대의 서울 경기 지역에 사는 여성들에게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들만 타겟팅해서 광고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시장이 된 거죠. 이렇게 지금 2부를 읽기 위한 백그라운드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쉽게 책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2023년에 대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책에서는 2021년과 2년 조금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올해의 시장 트렌드, 광고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부연 설명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책을 미리 읽지 않으신 분들에겐 좀 스포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이 2016년부터 19년까지는 굉장히 잘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마케팅 기법은 퍼포먼스 마케팅 하나로 끝났어 라고 할 정도로 대세를 이뤘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그 2년 동안 미디어 커머스가 굉장히 소위 죽었습니다. 해도 우리가 얘기하는 효율적인 광고를 써야 되고 비용을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시장이 온 거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믿음이나 이렇게 하면 당연히 되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어그러지는 시기가 2020년, 2021년입니다. 거기에다가 프라이버시 정책도 강화가 됐습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 너네 이제까지는 쿠키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맞춤 광고를 했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돼 라고 해서 ATT 정책이라고 합니다. 앱 추적 투명성 책에는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앱 추적 투명성이라고 해서 2021년 4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아마 아이폰을 쓰고 계신다면은 아이폰에서 어떤 앱을 열더라도 당신의 사용자 정보가 맞춤형 광고로 사용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런 팝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그 ATT 정책을 하고 1년이 지나 보니까 9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그 사용자의 검색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큰 제약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사이드에서의 변화는 그동안에는 이런 사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맞춤 광고를 통해서 다양한 그 채널 광고를 했다면 그래서 소비자들을 페이스북 광고, 구글 광고, 카카오 광고 등을 통해서 소비자를 우리 사이트의 회원으로 만들었다면 그게 주요했다면 2022년도에 가장 큰 키워드는 CRM, 즉 퍼포먼스 마케팅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우리 고객들, 우리 회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줘서 붙잡아 둘까가 고민이 된 겁니다. CRM은 혹시 마케팅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회원 가입을 한 고객들을 잘 관리해서 오랫동안 우리 회원이 되게끔 하는 그런 마케팅 활동이 CRM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마케팅과 CRM이 어떻게 보면 좀 공존하는 시장이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은 상대적으로 CRM 관련되는 마케팅 비중이 훨씬 증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퍼포먼스 마케팅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에 있어서 저희가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그런 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건 현업 단어겠는데 뭐 프리미어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영상을 만든다, 포토샵을 만든다 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마케터
또는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PD들이 어떤 역량을 발휘했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잘 활용한다고 해서 역량이 있는 마케터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걸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미드저니로 만든 배경화면이었나요? 그러니까 AI 화가 프로그램도 등장을 했고요. AI 화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엔비디아라는 업체에서 만들어서 이번에 발표한 고갱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달리,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게 AI 화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재를 만들 때, 광고를 만들거나 배너를 만들 때 기존에는 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텍스트를 치면 텍스트 투 이미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면은 이미지로 자동적으로 배너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런 환경이 도래할 것으로 보고 지금 많은 업체들은 알리바바에서는 대부분 광군제 때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쓰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도 예전과 다르게 이제 소위 저희 같은 미디어 커머스의 퍼포먼스 마케터는 아마 아시겠지만 노가다 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잔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줄어들면서 그 시간이 줄면서 더 많은 시간을 CRM, 기존 고객, 기존 회원들의 라이프타임 밸류, LTV라고 하는데요. 더 오랜 생애 가치를 함께 할 수 있는데 투여하는 공들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책에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배경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케팅은 어떻게 접근하냐라고 제가 질문은 던졌는데요. 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마케팅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배경 설명인데요. 실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개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퍼널 마케팅 또는 퍼널 전략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 요즘에는 현업 마케팅 하는 사람들에게도 현업 마케터들도 퍼널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게 퍼널 마케팅, 퍼널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퍼널이라는 거는 소비자의 단계별 수로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알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제품 광고를 보고 이 제품 새로 나왔어? 라고 해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하는 고객은 한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인지한 고객이 모두 우리 제품을 구매해 주진 않습니다. 일부는 다 이탈하고 알았어 이런 브랜드 새로 나왔어까지는 알지만 제품 구매로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그 수가. 그래서 제품 브랜드를 인지하는 그런 단계의 고객이 이만큼이라면 흥미를 갖고 한번 사볼까? 호기심을 갖는 고객은 이것보다 조금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구매를 해봐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더 줄죠.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깔때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퍼널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 깔때기라는 뜻인데요. 소비자의 수가 브랜드를 인지하고 호기심을 갖고 구매를 하는 모습이 흡사 깔때기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퍼널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방식 같은 경우에도 이 퍼널 구조를 모두 이용하는 마케팅을 한다라고 해서 풀 퍼널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방식은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실제 이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좀 업무 확장이 돼서 다양한 마케팅 사이드에서 풀퍼널 전략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케팅 하면은 퍼포먼스 마케팅 하면은 구매만 목적으로 하는 마케팅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케팅 방식은 굉장히 초창기 2016년, 2017년도의 방식이라 보시면 되고 요즘에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우리 제품이 새로 나왔어. 우리 제품 한번 써볼래? 궁금하지 않니?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인지 광고가 있고요. 거기에 맞는 소비자들에게 거기에 맞는 광고를 집행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가 우리 제품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광고를 집행하는 게 트래픽 광고라고 합니다. 트래픽은 클릭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매로 전환될 수 있는 광고를 한다라고 해서 전환형 광고라고 하는데요. 이게 풀 퍼널 전략 또는 풀 퍼널 마케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후반부에 실제 사례에 대해서 나올 때 이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퍼포먼스 마케팅 사이드에서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대행이나 이런 업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대행을 하는 주변의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광고주들이 퍼널 구조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 광고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사람들이 혹시 매출이 많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 요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구매를 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만큼이 아니라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매를 끝나게 되면은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객을 계속 유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유입을 새로 시켜주고 밑에서 구매를 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퍼널 전략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후반부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마케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마케팅 기법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퍼포먼스 마케팅과 CRM 마케팅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후반부에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CRM 마케팅도 제가 사례를 들어서 다른 별도의 챕터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요. 퍼포먼스 마케팅은 말 그대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성과를 목표로 하는 마케팅입니다. 그 성과라는 건 구매일 수도 있고 소비자가 클릭해서 얼만큼 많이 들어왔나 클릭률일 수도 있습니다. CRM 마케팅과 퍼포먼스 마케팅의 기본적인 차이는요. 퍼포먼스 마케팅은 우리가 페이스북 광고, 뭐 유튜브 광고, 아니면 뭐 카카오 광고, 즉 다양한 우리 외부 플랫폼에서 광고를 던졌을 때 우리 소비자가 어떤 경로로 많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유입된 고객이 우리한테 우수 고객인지, 우수 고객이라는 건 구매 액션까지 해준다든지 클릭을 많이 해준다든지 이런 고객을 의미합니다. 그거를 변별해내는 게 퍼포먼스 마케팅의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은 외부에서 우리 사이트까지 연결하는 그런 데 목표가 있다면, CRM은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트에서 이미 가지고 확보한 회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관계 유지를 할까,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이탈하지 않고 로열티를 형성할 수 있을까 쪽에 포커스를 둔 게 CR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 내부에서 관리하는 마케팅, 이 두 개는 항상 병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기에 따라서 퍼포먼스 마케팅, CRM의 마케팅의 비중은 조금 달랐습니다. 얘가 더 효율적인데 하면은 얘에 관심을 둔다든지, 얘 효율이 떨어졌으니까 이번엔 여기에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울 때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두 개 다 가지고 가야 되는, 마케팅 사이드에서는 그래서 이 둘 다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간단히 또 이해하시면 후반부 거의 마지막 챕터 이해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요. 첫 번째로는 사실 이게 미디어 커머스 하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인지를 했었습니다. BM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기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어 커머스라는 게 책의 전반부에 그러면 제조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디자인할 때 어떻게 고려해야 되죠? 유통망은 어떻게 확장해야 되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방식을 내부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내부에서 조금 더 입체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조직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 때 많은 기업들이 이 미디어 커머스 기법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팀을 세팅한다든지,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배워서 미디어 커머스의 가장 경쟁력이 중에 하나인 퍼포먼스 마케팅을 수행했던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미디어 커머스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에서 하나의 마케팅 기법, 하나의 툴이 되어가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주니어 마케터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또는 직접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 또는 퍼포먼스 마케팅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돌아가는가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실제 현업에서 퍼포먼스 광고로만 50억 원 이상 돌려보고 나왔던 다양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실제 현업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잘 나는 해봤다라는 친구들이 광고비를 많이 써도 1억, 2억 이렇게 쓰는데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한 50억 정도를 돌렸으니까 여기서 쌓인 그 자료나 정보 이런 수준이 상당히 좀 그 넓고 방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중에서 조금 일부밖에 소개하지 못한 거는 이제 분량상의 이슈 때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 책이 원래 3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었는데 폰트를 줄여가지고 300페이지 이하로 지금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 지금은 한 70페이지 정도는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넣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았으나 책이 두꺼워지면은 책을 읽다가 중도 포기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다 쳐내고 이렇게 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하면은 미디어 커머스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 앞으로의 온라인 마케팅의 흐름 이 세 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내용 정리 요약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도 제가 이제 사업을 아샤그룹이라는 사업을 2017년부터 해서 올해 7년 차인데 중간중간에 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정말 번아웃도 쉽게 옵니다. 이게 주식시장처럼 정말 매일매일 내가 이겼어, 졌어, 이번엔 로아스가 왜 이래. 그래서 매번 좌절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마케팅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이 일에 몰입을 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나 스스로가 번아웃이 되지 않기 위한 그런 장치들을 사전에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2019년에 번아웃이 와서 거의 한 달 정도 일을 못했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너무 좌절이나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내가 사전에 항상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이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배웠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은 이제 하나의 그거를 마무리 짓는 그래서 이 번아웃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다 하는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의 단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점프업 하겠다라는 제 나름의 이제 그 과제,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을 하시다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는가, 나만의 뭐 취미라든지 다른 데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